아주 작은 습관의 힘. 프롤로그. 새로운 삶의 시작. 고등학교 2학년의 마지막 날이었다. 어디선가 날아온 야구 방망이가 퍽 하고 내 얼굴을 강타했다. 같은 반 친구가 휘두르다 손에서 미끄러진 방망이가 허공을 가로질러 곧장 내 미간으로 날아든 것이다. 그 순간의 기억은 없다. 얼굴이 박살나고 코가 부서졌다. 두개골 안에 뇌 조직이 흔들리고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다. 0.1초 만에 코가 깨지고 두개골 몇 군데에 금이 갔으며 안와 두 곳이 다 함몰되었다. 눈을 떠보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는 사람도 어렴풋이 보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옷에 붉은 자국이 점점이 찍혀 있었다. 한 아이가 벗어 건네준 셔츠로 코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를 틀어 막았다. 얼떨떨하고 어리둥절했다. 그때만 해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을 지나고 언덕을 내려가 양호실로 향했다. 알 수 없는 손들이 내 옆에서 나를 붙잡고 일으켰다. 우리의 걸음은 느렸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런 상황에서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양호실에 도착하자 양호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올해가 몇 년이지? 1998년이요. 실은 2002년이었다. 지금 대통령이 누구지? 빌 클린턴이요. 대통령은 조지 W. 부시였다. 어머니 성함이 뭐지? 잠시 생각이 멈췄다. 패티. 무심코 입에서 한 이름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이걸 기억해내는데 10초나 걸렸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질문이다. 뇌가 빠르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에 의식을 잃었다. 나는 학교에서 지역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신체 기능은 정지하기 시작했다. 침을 삼키고 호흡하는 것 같은 기초적인 움직임도 힘들어졌다. 그리고 곧 심정지가 왔다. 내 호흡은 완전히 정지했다. 의사가 황급히 내게 인공호흡기를 씌웠다. 그리고 지역 병원에서 다룰 수 없는 환자라고 판단하고는 나를 신시너티의 큰 병원으로 보낼 헬리콥터를 불렀다. 나는 응급실 안에서 실려 나와 헬리콥터로 옮겨졌다. 환자 이송용 침대가 울퉁불퉁한 포도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 간호사가 내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했다. 막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가 헬리콥터에 올라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신시너티로 가는 내내 의식도 없고 자가 호흡도 불가능한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아버지는 집에 가서 동생들에게 내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여동생의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는 차를 몰고 신시너티로 향했다. 어머니와 나를 태운 헬리콥터가 병원 옥상에 착륙하자 20명은 좋게 되는 의료진이 뛰어와서 나를 외상센터로 옮겼다. 부풀어 오른 뇌는 심각한 상태였고 두부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심정지가 또 일어났다. 깨진 두개골을 접합해야 했지만 내 몸은 수술을 견딜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날 3번째 심정지가 일어났고 나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인공호흡기가 다시 씌워졌다. 부모님에게 이 병원은 낯선 곳이 아니었다. 10년 전 3살 난 여동생이 소아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도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때 나는 5살이었고 남동생은 6개월이었다. 여동생은 2년 6개월 동안 화학요법과 요추천차, 골수생염 시술을 받고 완치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서 걸어 나왔다. 그 후로 10년째 여동생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다시 그 병원에 서 계신 것이었다. 이번에는 다른 아이를 데리고. 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병원에서는 부모님에게 신부와 사회복지사를 보냈다. 여동생이 소아백혈병 진단을 받을 10년 전 그날 밤에 왔던 그 신부님이었다. 날은 빠르게 저물었다.
내 몸에 줄줄이 달린 기계들이 겨우 나의 숨을 붙들고 있었다. 부모님은 병상 침대에서 계속 뒤척이며 잠을 청했지만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곧 화들짝 놀라 깨어나곤 했다. 나중에 어머니는 그때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내 생애 최악의 밤이었어. 다행히도 다음날 아침에 호흡이 돌아왔다. 의사들은 내가 곧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거라며 부모님을 안심시켰다. 그들의 말처럼 나는 의식을 곧 되찾았다. 하지만 후각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고 바로 검사에 들어갔다. 간호사는 내게 코를 풀어보라고 하면서 사과주스 팩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게 했다. 후각은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코를 풀자 콧바람이 금이 간 눈구멍을 통과해 왼쪽 눈으로 나왔다. 눈꺼풀이 간신히 막아주어 안구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았을 뿐 콧바람에 시신경이 뇌까지 딸려 올라갔다. 안과 의사는 공기가 유입되면서 눈알이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했지만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하지 못했다. 일주일 뒤로 수술 일정이 잡혔고 그동안 추가적으로 몇 가지 치료를 받았다. 마치 격렬한 권투 시합으로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하는 날이 되었다. 나는 코가 부러지고 얼굴뼈에 수십 개의 금이 갔으며 왼쪽 눈은 튀어나온 채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한 달 동안 무척이나 힘들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정지된 기분이었다. 몇 주 동안은 초점이 겹쳐 보였는데 어떤 물건도 똑바로 보이지 않았다. 한 달 이상 그런 상태가 이어지다가 눈알은 제자리를 찾아 돌아갔다. 하지만 다시 차를 몰 수 있게 되기까지는 8개월이 걸렸고 그동안 경련과 시야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똑바로 걷기 같은 기초 운동을 반복해야 했다. 나는 우울해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종종 침울해지고 낙담했다. 1년 후 야구장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그곳에서 멀어져 버렸는지 깨달았다. 고통이 몰려왔다. 그때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구였다. 아버지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마이너리그 선수였다. 내 꿈도 아버지와 같은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몇 달 동안 재활훈련을 하면서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야구장 복귀는 순탄치 않았다. 시즌 중이었고 나는 1군에서 제외된 2군 선수였다. 2군 팀에서도 후보로 밀려났다. 나는 4살 때 야구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선수가 후보로 밀려난 것은 큰 굴욕이다.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나는 차 안에 앉아 펑펑 울면서 미친 듯이 라디오 채널을 돌려댔다. 절망으로 1년을 보낸 뒤 3학년이 되어 가까스로 1군에 들어갔지만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경기는 거의 뛰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상황이 나아진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부상을 당하고 나서 2년 후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 고등학교 졸업 후 데니슨 대학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때 알게 되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말이다. 인생의 나락에서 빠져나오다. 데니슨 대학교에 들어간 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 비록 신입생으로 선수 명단 제일 끄트머리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지만 어쨌거나 야구팀에 들어갔고 너무나 기뻤다. 고교 시절은 엉망이었지만 나는 그토록 바라던 대학 선수가 되었다. 곧바로 야구팀에서 활동하진 않았기에 먼저 내 인생을 정돈하는 데 집중했다. 동기들이 늦은 밤까지 비디오 게임이나 하는 동안 나는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들였다. 또 대학 기숙사란 너저분하기 마련이지만 내 방을 깨끗이 치우고 깔끔하게 정리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들은 스스로 인생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자신감을 되찾아 나갔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자 수업 태도도 달라졌고 1학년 내내 전부 A학점을 받았다. 습관은 꾸준히 형성되는 규칙적인 일로서 대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한 학기 한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나는 사소한 습관들을 꾸준히 늘려나갔고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예를 들면
난생 처음 일주일에 수차례 웨이트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193cm에 77kg이었던 나는 이듬해 90kg의 탄탄한 근육질 몸이 되었다. 변화는 천천히 이어졌다. 대학교 2학년 때는 투수진에 들어갔다. 그리고 3학년까지 팀 주장이었고 시즌 마지막에는 모든 연맹팀에 선발되었다. 수면 습관, 공부 습관, 근력 훈련 습관이 최대치로 성과를 올린 것은 4학년 때였다. 야구 방망이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진 지 6년 후 나는 데니슨 대학교 최고의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고 ESPN 전미대학 대표 선수로 지명되었다. 전국에서 단 33명만 뽑히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그리고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고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장 메달을 수상하며 대학을 졸업했다. 너무 내 자랑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운동선수로서는 대단한 업적을 세우지는 못했고 프로 선수가 되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 시기 내가 지극히 어려운 일을 해낸 것만은 분명하다. 바로 내가 갖고 있던 잠재력을 몽땅 발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당신의 잠재력도 모두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리라고는 믿는다. 살다 보면 누구나 도전적인 순간들에 직면한다. 내게는 고교 시절의 사고가 그랬다. 그 일은 내 삶에 중대한 교훈을 주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 조금씩 시도한 아주 작은 일들이 나를 바꾸었다.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이라도 몇 년 동안 꾸준히 해나가면 정말로 놀랄만한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불행을 겪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인생은 대개 습관으로 결정되곤 한다. 모두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믿기지 않는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날부터 전미대학 대표 선수에 선출될 때까지 단 한순간도 극적인 전환점이란 없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전환점이었다. 자잘한 승리들과 사소한 돌파구들이 모여서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내가 진일보하게 된 단 한 가지 방법이자 내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후 내 사업을 시작하고 이 책을 쓰기까지도 내 전략은 한결같았다. 놀랍고도 엄청난 변화들. 2012년 11월 나는 내 개인 블로그 제임스클리어닷컴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메모해둔 습관에 관해 경험들을 대중과 공유했다. 글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올렸고 꾸준히 글을 올리자 몇 달 지나지 않아 1000여 명의 뉴스레터 구독자가 생겼다. 2014년 무렵에는 그 수가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2014년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내 글은 온라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뉴스레터 중 하나가 되었다. 2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마치 사기꾼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나를 습관 전문가라고 부른다. 이 새로운 이름표는 흥분과 동시에 불편함도 안겨주었다. 이 분야에 대해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독자들과 함께 경험해 나가는 중이다. 2015년 뉴스레터 구독자 수는 20만 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미국의 손꼽히는 출판사 펭귄 랜덤 하우스와 이 책을 계약했다. 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사업 기회도 많아졌다. 페이스북, 구글 등 유수의 회사들로부터 과학적인 습관 형성과 행동 변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관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미국과 유럽의 컨퍼런스에서 주요 연사로 초청받기도 했다. 2016년에는 타임, 안트러프러너, 포브스 같은 주요 매체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게도 같은 해에만 800만 명의 독자들이 내 글을 읽었다. NFL, NBA, MLB의 코치들은 내 글을 팀원들과 공유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한데 모아 2017년 초 나는 습관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그리고 일과 생활에서 더 나은 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조직 및 개인을 위한 첫 번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포춘 선정 500대 기업,
떠오르는 스타트업 운영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약 1만 명 이상의 운영자, 관리자, 코치, 교사가 습관 아카데미를 거쳐갔고 이들과 함께한 작업은 일상에서 습관을 형성하는 일에 대해 내게도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2019년 현재 제임스 클리어닷컴에서는 월 100만 명 이상이 방문했고 주간 뉴스레터를 50만여 명이 구독하고 있다. 처음 글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숫자다. 기업가이자 투자가인 나발 라비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책을 쓰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그 책이 되어야 한다. 나 역시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들로 생활했다. 부상에서 회복되고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고 운동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고 작가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된 것은 다 작은 습관들 덕분이었다. 작은 습관들이 내 재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마 당신도 이 책을 집어든 순간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계획에 대해 단계별로 소개한다.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니라 평생 지속하는 습관에 관한 것이다. 내 글은 모두 과학의 근거에 기반해 쓰였지만 이 책은 학술조사 연구서가 아니라 실행 매뉴얼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습관을 세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과학적인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지혜이자 실용적인 조언이다. 내가 전할 이야기는 수년간 쌓아온 생물학, 뇌과학, 철학, 심리학, 그 밖의 다양한 학문들의 바탕을 두고 있다. 오래전 위대한 인물들이 생각해낸 최고의 생각들과 최근 과학자들이 밝혀낸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들을 종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생각들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이를 연결해 최선의 행동을 이끌어내길 바란다. 여기 소개한 지혜들 중 어떤 것들은 나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또 어떤 것은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 그건 내 잘못이다. 이 책은 크게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4가지 습관 모델과 이를 발전시킨 4가지 행동 변화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리학에 대해 좀 아는 독자라면 이 용어들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 나왔음을 알아챌 것이다. 1930년대에 스키너가 자극, 반응, 보상으로 제시한 이 이론은 찰스 드위그가 습관의 힘에서 신호, 반복 행동, 보상으로 대중화한 바 있다. 스키너를 비롯해 행동과학자들은 인간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처벌을 가하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스키너의 모델은 외부의 자극이 습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훌륭하게 설명하지만 우리 안의 생각, 감정, 믿음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사실 기분이나 감정 같은 내적 상태는 매우 중요하며 최근 과학자들은 생각, 감정, 행동 사이의 연관관계를 밝혀내기 시작했다. 이런 연구들 역시 이 책 전체에 걸쳐 다루었다. 전체적으로 내가 제시하는 관점은 인지과학 및 행동과학을 통합한 모델이다. 습관과 관련해 외부의 자극과 내적 감정, 2가지를 적절하게 설명한 최초의 행동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몇몇 용어는 익숙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 즉 4가지 행동 변화와 법칙만큼은 습관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리라고 자부한다. 인간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매분 매초 변화한다. 하지만 이 책은 변화하지 않는 것에 관한 책이다. 인간 행동의 근간을 이야기하며 매년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자 우리의 사업, 가족,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개념들이다. 더 나은 습관을 만드는 단 한 가지의 올바른 방법이란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식을 설명할 것이다. 이 접근법은 어디서 시작하든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든 관계없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책에 제시된 전략들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자기개발 방법을 찾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목표가 건강이든 돈이든 인간관계든 생산성이든 상관없다.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책은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파트 1.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평범했던 선수들은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었을까? 2003년의 어느 날 영국의 사이클 협회 브리시티 사이클링의 운명이 바뀌었다. 당시 조직위원회는 데이브 브레일스퍼드를 새 감독으로 영입했는데 그 전까지 무려 100년 동안 영국의 프로 사이클 선수들은 평범한 수준이었다. 1908년 이후 영국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단 한 개 땄을 뿐이며 가장 큰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는 1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심지어 유럽 최고의 사이클 제조업체 한 곳은 영국 선수들에게 사이클을 판매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혹시라도 영국 선수들이 자사 장비를 사용하는 걸 다른 나라 선수들이 볼지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감독으로 부임한 브레일스퍼드는 예전 감독들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만 했다. 그는 이 전략을 사소한 성과들의 총합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모든 일에서 아주 미세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당신이 사이클을 탈 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잘게 쪼개서 생각해보고 딱 1%만 개선해보라. 그것들이 모이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전략의 전반적인 원칙은 바로 이런 관점에 따라 세워졌다. 브레이스퍼드와 코치들은 그들의 사이클링 팀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부터 하나씩 바꿔나갔다. 사이클 안장을 보다 편안하게 디자인하고 타이어는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알코올로 닦았다. 선수들에게는 전기로 체온을 올리는 오버슈츠를 입혀 사이클 타는 동안 이상적인 근육 온도를 유지하게 했고 몸에 생체 감지 센서들을 부착해 운동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체적 반응이 일어나는지 파악했다. 선수들은 바람 부는 터널에서 다양한 소재의 옷을 입고 달렸으며 실외에서 연습할 때는 더 가볍고 공기 역학적으로 디자인된 선수복으로 바꿔 입었다. 또한 브레이스퍼드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에서 1%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면 어떤 마사지 젤이 가장 빨리 근육을 회복시키는지 직접 테스트했으며 외과 의사를 고용해 각 선수들마다 가장 적합한 손 씻기 방법을 가르쳐 감기에 걸릴 확률을 낮추기도 했다. 각각의 선수들이 어떤 베개와 매트리스를 사용했을 때 숙면하는지도 일일이 파악했다. 심지어 팀 트럭 내부를 흰색으로 칠하기도 했는데 먼지들이 경기 전 세밀하게 조정된 사이클들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이게 칠한 것이었다. 이런 사소한 조정들을 거친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나타났다. 브레이스퍼드가 영입된 지 겨우 5년 만에 브리시티 사이클링 팀은 2008년 베이직 올림픽의 도로 사이클 및 트랙 사이클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전 종목을 통틀어 60%의 금메달을 석권한 것이다. 4년 후 런던 올림픽에서는 9개의 올림픽 신기록과 7개의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 그리고 그해 브래들리 위긴스가 영국 사이클 역사상 최초로 투르 드 프랑스에서 우승했다. 그 다음 해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는 같은 팀 소속 크리스토퍼 푸름이 우승을 거머쥐면서 영국팀은 6년간 투르 드 프랑스에서 5번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 동안 영국 사이클 선수들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78개의 메달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66개의 금메달을, 투르 드 프랑스에서 5번 우승을 따냈다. 협회는 사이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운영을 했다고 평가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평범했던 선수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선수들로 다시 태어난 걸까? 대단치 않아 보이는 차이들이 어떻게 최고의 성과로 이어진 걸까? 사소하고 작은 발전들은 어떻게 이토록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매일 1%씩 달라졌을 뿐인데 어떤 중요한 순간은 과대평가되는 반면 매일의 사소한 진전들은 과소평가되기 쉽다. 흔히 우리는 대단한 행위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살을 빼고 회사를 설립하고 책을 쓰고 챔피언십을 따내는 등 어떤 목표들을 이뤄내면 어마어마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압박한다. 1%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가끔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극히 작은 발전은 시간이 흐르면 믿지 못할 만큼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수학적으로 생각해보자. 1년 동안 매일 1%씩 성장한다면 나중에는 처음 그 일을 했을 때보다 37배 더 나아져 있을 것이다. 반대로 1년 동안 매일 1%씩 퇴보한다면 그 능력은 거의 제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성과나 후퇴였을지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성과나 후퇴로 나타난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이 습관도 반복되면서 그 결과가 곱절로 불어난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아주 작은 차이여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 2년, 5년, 10년 후를 생각해보라. 좋은 습관의 힘과 나쁜 습관의 대가는 현저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매일 이것을 느끼고 감사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는 작은 변화들을 무시한다. 그 순간에는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돈을 조금 아낀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지는 않는다. 사흘 연속 체육관에 가도 멋진 몸이 만들어지진 않는다. 오늘 밤 1시간 동안 중국어를 공부해도 중국어로 말하진 못한다. 그저 아주 작은 변화가 있을 뿐 그 결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쉽게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불행히도 변화는 느리게 일어난다. 우리는 곧 나쁜 습관으로 돌아간다. 오늘 정크푸드를 먹었다 해도 체중계 바늘이 바뀌진 않는다. 오늘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족을 소홀히 한다 해도 가족은 우리를 이해해준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도 대개는 제 시간에 끝마치게 된다. 결심은 잊히기 쉽다. 하지만 좋지 못한 결심들, 사소한 실수들, 작은 변명들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1%씩 잘못을 계속해 나가면 이 작은 선택들은 해로운 결과들을 켜켜이 쌓아간다. 잘못 내디딘 한 발자국, 지금 1%의 퇴보가 조금씩 쌓여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습관이 가져오는 변화는 비행기 경로가 몇 도 바뀌는 것과 같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비행한다고 생각해보자.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출발한 조종사가 남쪽으로 단 3.5도만 경로를 조정해도 우리는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 DC에 착륙하게 된다. 비행기 앞머리가 단 몇 미터 움직이는 것처럼 작은 변화라 해도 미국 전체를 가로질러 간다고 한다면 결국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도달하는 것이다. 일상의 습관들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 있다. 1%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건 그 순간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 순간들이 평생 쌓여 모인다면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의 차이를 결정하게 된다.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이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진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성공으로 가는 경로에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일어난 결과보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백만장자라 해도 매달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면 나쁜 궤도에 있는 셈이다.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좋게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지금 파산했다 해도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있다면 경제적 자립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비록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느릴지라도 말이다. 결과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것이다. 순 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결과다. 몸무게는 그동안의 식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다. 방 안의 잡동사니들은 그동안의 청소 습관이 쌓인 결과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했던 일의 결과를 얻는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궁금한가? 자잘한 발전과 퇴보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매일의 선택이 10년, 20년 후를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확인해보라. 당신은 매달 버는 것보다 덜 쓰는가? 매주 체육관에 가는가? 매일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가? 이런 작은 분투가 우리의 미래를 규정한다. 시간은 성공과 실패 사이의 간격을 벌려놓는다.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들였든 그것은 복리로 증가한다. 좋은 습관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시간을 적으로 만든다. 습관은 양날의 검이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를 쓰러뜨린다. 그래서 매일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습관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지 알아야 위험한 칼날을 피할 수 있다. 낙담의 골짜기를 견뎌라. 지금 앞에 있는 테이블에 얼음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해보자. 숨을 내쉬면 하얀 김이 보일 정도로 방은 춥다. 현재는 영하 4도 정도지만 방은 서서히 따뜻해지고 있다. 영하 4도, 영하 3도, 영하 2도. 아직 테이블에는 얼음 덩어리가 있다. 영하 1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0도가 된다.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온도는 그전까지도 계속 올랐지만 변화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영하 1도에서 1도가 더 오르자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처럼 중대한 돌파구의 순간이란 대개 이전의 수많은 행위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다.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던 힘을 발휘해 주요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패턴은 어디서나 나타난다. 암 종양은 80% 성장할 때까지 발견되지 않고 퍼져나가다가 한 달 만에 신체 전체를 점령한다. 대나무는 처음 5년간 땅속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이후 6주 만에 지상 30m 높이로 자라난다. 습관 역시 대부분 중대한 한계점에 도달해서 새로운 성과를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과정 초기와 중기에는 이른바 낙담의 골짜기가 존재한다. 우리는 발전이 직선적으로 나타나리라 기대하지만 처음에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은 별 효용없는 변화들만 보여 낙심한다. 뭔가 해낼 수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과정들이 축적되고 있음에도 결과는 아직 저 멀리에 있다. 꾸준한 습관을 세우기 어려운 이유는 여럿 있지만 이런 과정의 어려움도 그중 하나다. 변화는 극히 작고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으니 쉽게 그만두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한 달 동안 매일 달리기를 했는데 왜 몸에 변화가 없지? 라고 생각한다. 한번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은 습관은 한쪽으로 밀어버리기 쉽다. 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정체기, 그러니까 여기서 잠재력 잠복기라고 부르는 기간을 돌파할 때까지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좋은 습관을 세우느라 또는 나쁜 습관을 버리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이는 진전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잠재력 잠복기를 넘어서지 못한 것일 뿐이다.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다고 불평하는 건 온도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왜 얼음이 녹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 쌓이고 있다. 모든 일은 0도가 되어야 일어난다. 마침내 잠재력 잠복기를 돌파하고 나면 모르는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성공했다고 말할 것이다. 세상은 그 모든 과정이 아니라 가장 극적인 사건만 본다. 하지만 자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는지 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을 때도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오늘이 만들어졌음을 안다. 이는 지각 변동에도 비유할 수 있다. 두 개의 지질판이 수백 년간 서서히 맞비벼지면서 충돌 위험도 서서히 쌓여간다. 그러다 어느 날 수년간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났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충돌이 일어난다.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다. 변화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다가 어느 한순간 일어난다. 무엇이든 숙련되기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NBA 역사상 가장 성공한 팀이었던 샌 안토니오 스퍼스는 라코르메의 사회개혁가 야콥 리스의 말을 걸어두었다. 세상이 날 외면했다고 여겨질 때 나는 석공을 찾아간다. 석공이 100번 망치를 내리치지만 돌에는 금조차 가지 않는다. 101번째 내리치자 돌이 둘로 갈라진다. 나는 그 마지막 타격으로
돌이 갈라진 게 아님을 알고 있다. 그건 그전에 계속 내리친 일들의 결과다. 거대한 사건은 모두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 습관이라는 씨앗, 각각은 하나의 사소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반복되면 습관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튼튼하게 자라난다. 뿌리가 스스로 자리를 잡고 가지가 뻗어나온다. 나쁜 습관을 깨부수는 작업은 우리들 내부에 박힌 단단한 오크나무를 뿌리째 뽑는 일과 같다. 좋은 습관을 세우는 작업은 하루 한 번 섬세한 꽃을 피우는 일과 같다. 잠재력 잠복기에서 살아남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습관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왜 누군가는 원치 않는 습관들로 되돌아가고 누군가는 좋은 습관들을 계속해서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 목표 따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 흔히 몸매를 가꾸든 회사를 운영하든 걱정을 덜하고 더욱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나 역시 습관에 대해 오랫동안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다. 습관 하나하나는 곧 도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였다. 원하는 학교 성적, 체육관에서 들고자 하는 엽기 무게,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를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그런 목표들 중에서 성공한 것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 실패했다. 나는 내가 얻어낸 결과들이 처음에 세웠던 목표와는 거의 관계가 없고 사실 모든 것은 시스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스템과 목표의 차이는 무엇일까? 만화 딜버트의 작가 스콧 애덤스의 표현에 따르면 목표는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이며 시스템은 그 결과로 이끄는 과정이다. 감독의 목표는 챔피언십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선수들을 선발하는 방식, 코치들을 다루는 방식, 실행하는 방식이다. 기업가의 목표는 수백만 달러짜리 사업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법, 직원을 고용하는 법, 마케팅 캠페인을 하는 법이다. 악기 연주자의 목표는 새로운 곡을 연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몇 번 연습할 것인가, 어떻게 틀을 깨고 다른 방식으로 연주할 것인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소화할 것인가가 된다. 자, 이제 흥미로운 질문을 해보자. 목표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시스템에만 집중한다면 그래도 성공할까? 예를 들어 당신이 야구 코치인데 챔피언십을 획득하겠다는 목표를 생각지 않고 팀이 매일 어떻게 연습할 것인지만 집중한다면 그래도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어떤 스포츠든 목표는 최고의 점수를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 내내 점수판만 응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실제로 승리할 유일한 방법은 매일 더 나아지는 것뿐이다. 미국 프로 미식축구 대회 슈퍼볼 3회 우승자 빌 월시는 말했다. 점수를 신경 쓰는 건 점수뿐이다. 이는 삶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다.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싶다면 목표를 세우는 일을 잊어라. 대신 시스템에 집중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목표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일까? 물론 아니다. 목표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하며 시스템은 과정을 제대로 해나가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목표를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시스템을 고안하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 1.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다. 목표 설정에 집중하다 보면 심각한 승자 편향적 사고에 매몰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야심찬 목표가 그들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추측하는 실수를 범하고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모두가 금메달을 원한다. 입사 지원자 모두가 구직을 바란다.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다. 목표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없다. 영국 사이클 선수들은 최고의 선수로 만든 것은 투르드 프랑스 우승이라는 목표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전에도 매년 투르드 프랑스 우승을 바랐을 것이다. 다른 프로팀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목표는 늘 거기에 있었다. 결과에 차이가 생긴 건 지속적으로 작은 개선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시행한 것,
그뿐이었다. 문제 2. 목표 달성은 일시적 변화일 뿐이다. 지저분한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라. 방을 치우기로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당장 청소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끌어올려 방을 치웠다. 하지만 대충대충 청소하거나 뭐든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방은 또 지저분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새로이 쌓인 잡동사니 더미들을 보며 치워야겠다는 의지가 활활 타오를 것이다. 이렇듯 계속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런 결과의 배경이 된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인을 다루지 않고 증상만을 치유한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순간을 변화시킬 뿐이다. 이는 개성과는 다르다. 우리는 결과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결과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유발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결과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영원히 개선하고자 한다면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입력값을 고쳐야 결과값이 바뀐다. 문제 3. 목표는 행복을 제한한다. 목표 뒤에는 이런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거야. 목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의 문제는 다음 표지판에 도달할 때까지 행복을 계속 미룬다는 것이다. 나는 수없이 이런 함정에 빠져 내가 뭘 하는지 잊곤 한다. 수년 동안 나에게 행복이나 미래에 있는 것이었다. 근육을 10kg 증량하기만 하면 내 사업이 뉴욕타임즈에 실리면 그제야 행복해지고 쉴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게다가 목표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적 갈등을 만들어낸다.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면 스스로 행복에 대한 좁은 시야 안에 갇히고 만다. 이는 오판이다. 실제 삶의 행동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여정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수없이 많다. 굳이 하나의 시나리오에만 자신의 길을 맞출 이유는 없다. 시스템 우선주의는 그 해독제를 제공한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좋아하게 되면 이제 행복해져도 돼 라고 말하시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면 어느 때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우리가 처음 상상했던 한 가지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 문제 4. 목표와 장기적 발전은 다르다. 마지막으로 목표 중심적 사고방식은 요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달리기 선수들은 경기가 있으면 몇 달 동안 열심히 운동한 끝에 결승선을 통과한다. 그리고 당분간은 훈련을 멈춘다. 이미 끝난 경기는 더 이상 동기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다.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것을 달성한 뒤에 무엇이 남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과거의 습관으로 쉽게 돌아가곤 한다. 목표 설정의 목적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다. 반면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게임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보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즉, 과정에 전념하는 것이 발전을 결정한다.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면 우리 자신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스템이다. 나쁜 습관은 그 자체로 계속 반복되는데 이는 우리가 변화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할 수 없는 나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높이지 마라. 시스템의 수준을 어렵지 않게 낮춰라.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다. 지금까지 이 책이 미세한 변화, 미미한 이익, 1%의 개선을 말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과거의 습관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강조하고 싶다. 전체 시스템의 부분인 작은 습관들 말이다. 원자가 모여서 분자 구조를 만들어내듯 아주 작은 습관도 모여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다. 습관은 우리 삶의 원자들과 같다.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개선을 이끄는 기초 단위들이다.
이런 자잘한 일상의 행위들은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 초기에 투자한 비용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커져서 거대한 승리의 연료가 된다. 그것들은 작지만 강하다. 정기적인 실행 또는 일상적인 행동들은 작고 실행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내는 근원이다. 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로 종합적 성장을 이끈다. 서머리.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 매일매일 1%씩 나아지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습관은 양날의 검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좌절시킬 수도 있다. 매일의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근본적인 것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중대한 변화의 순간이 올 때까지 작은 변화들을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듯 보인다. 과정들이 쌓여 강력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인내심을 가져라. 원자가 모여서 분자 구조를 만들어내듯 아주 작은 습관도 모여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다. 더 나은 결과를 바란다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잊어라. 대신 시스템에 집중하라. 목표를 높이지 마라. 시스템의 수준을 낮춰라.